등기부 등본에 찍힌 33억 추가 근저당이 진짜로 무서운 이유는 돈이 아니라 고성희의 인생에서 설명할 권리까지 빼앗아갔기 때문이었는데요. 고성희는 분명 난 몰라라고 했지만 서류는 너무 태연하게 말해버렸습니다. 당신이 찍었습니다. 그 한 줄 때문에 고성희는 처음으로 남편 박진석이 자기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도구로 쓰고 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곧바로 현실로 확인됐습니다. 카드가 막혔고 통장에는 200만 원만 남아 있었거든요. 고성희는 그 200만 원이 배려가 아니라 도망치게 만드는 미끼라는 걸 알면서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혼해요라고 말했을 때 박진석이 놀라지 않았던 것도 사실은 고성희의 다음 행동까지 계산해둔 사람 같아서였고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회사로 불러놓고 아주 조용히 이혼은 안 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사랑이 아니라 통제라는 걸 깨닫는 순간 고성희는 목 안쪽이 서늘해졌는데요. 그런데 그날 밤 철수하던 한우진 추적팀이 마지막으로 남긴 보고가 더 기괴했습니다. 한우진 동선이 특정 대기업 본사 근처에서 끊깁니다. 고성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신이 단지 남편과 싸우는 게 아니라 판 전체에 끌려 들어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까? 고성희는 원래 버티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야망이 있고 권력욕이 있다는 말도 들었지만 고성의 스스로는 늘 이렇게 생각했었더라고요. 내가 무너지면 내 딸 박영나도 같이 무너진다. 그래서 고성희는 눈물을 잘 쓰지 않았고 사과를 더더욱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압구정 아파트든 청담동 빌라든 무엇이든 빨리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야 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고성희는 중개인에게 시세에서 10% 다운 일주일 안에 계약금 받게 해줘요. 그러면 수수료는 더블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은 사실 돈이 아니라 시간을 사겠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계약할 손님이 있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등기부등본이 고성희를 찢어놓았습니다. 추가 근저당 33억. 중개인의 표정이 굳었고 고성희의 뒷목이 먼저 뻣뻣해졌습니다. 고성희는 은행 대출 말고 또 있어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미 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말로는 무슨 추가 근저당이야?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박진석이구나 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고성희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위로하는 순간 법이 아닌 사람이 되니까요. 사모님, 등기부에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서가 정상적으로 갖춰져 들어간 겁니다. 고성희는 그 문장을 들었을 때 자기 심장 소리가 갑자기 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 단어가 너무 잔인했거든요. 고성희는 그러니까 그걸 나 몰래 했다고요? 라고 되물었는데요. 변호사는 고성희의 분노를 받아주지 않고 선택지만 던졌습니다. 남편분과 해결하시든지 무효 확인 소송을 하셔야죠. 소송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고성희는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집을 팔아야 소송을 할 돈이 생기는데 소송을 해야 집을 팔 수 있고 그 사이 생활비는 이미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결제창에서 현실로 확정됐습니다. 잔액 부족, 카드 거절, 다른 카드가 있냐는 질문. 고성희는 한순간에 부잣집 사모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제 하나 못하는 사람이 됐는데요. 그 체면이 무너지는 느낌이 고성희에게는 돈보다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박진석이 일부러 만든 장면이야. 고성희가 가장 두려워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가 가장 두려워한 건 박진석이 자신을 내가 찍었잖아 라는 한 문장으로 묶어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분명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는데요. 박진석은 고성희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 만큼 고성희의 생활을 너무 오래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고성희가 바쁜 날 어떤 서류에 가장 쉽게 손을 대는지, 박영라가 힘든 날 고성희가 어떤 표정으로 그냥 찍어라고 말해버리는지 박진석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고성희는 결국 박진석을 찾아갔습니다. 집으로 가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고 밖으로 도망치면 더 빨리 잡힐 것 같았으니까요. 고성희는 일부러 차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요. 짧게 치고 들어가서 길게 듣지 않고 결론만 가져오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들어서자 박진석은 담담하게 말했습니까? 다. 집으로 안 가고 여기로 왔네. 그 말이 반가움이 아니라 내 동선은 이미 내 손바닥이라는 선언처럼 들렸고요. 고성희는 숨을 고르며 버텼습니다. 내가 오늘 올 줄 알았죠? 박진석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 그 짧은 대답이 고성희를 더 미치게 했습니다. 고성희는 분노를 끌어올리며 말했습니까? 다. 당신 이미 끝장 본 것 같아서 왔어. 이혼해요. 박진석은 웃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느리게 말했는데요. 통장에 200만 원 남겨뒀으니까 호텔에서 자고 먹고 사흘이면 사라질 돈이지. 고성희는 그 순간 굴욕보다 공포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내쫓는 게 아니라 딱 그 정도만 남겨두면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고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고성희는 박진석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준 것만 가져가라면서요? 내가 불린 재산까지 훔쳐냈다고요? 치사하게. 박진석은 아주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 말은 부인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네가 무너지는 건 내 탓이라고 말하는 방식이었고요. 고성희는 그 말에 속이 뒤집혔지만 동시에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울어봤자 박진석은 더 즐길 뿐이라는 걸 고성희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고성희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붙여 잡으려 했던 한우진 관련 보고였는데요. 인원 100명, 1시간 안에 진행비 입금 없으면 철수합니다. 고성희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돈이 막힌 게 단순히 생활비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고성희가 움직일 수 있는 건 돈뿐 아니라 사람이었고 박진석은 그 사람까지 끊어버렸습니다. 고성희는 이를 악물고 전화기를 붙잡았습니다. 며칠만 기다려요. 상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다. 사람 부리는 일은 외상 안 됩니다. 이미 이틀 지났어요. 고성희는 분노와 절박함이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준다잖아. 무조건 잡아야 돼. 그 순간 화면이 꺼졌습니다. 전원이 아니라 고성희의 통제력이 꺼지는 느낌이었습니까? 다. 고성희는 박진석 앞에서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렸고요. 박진석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보며 낮게 말했는데요. 네가 비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네가 멈추는 걸 원하는 거지. 고성희는 그 문장을 듣고 왜 박진석이 이혼을 거부하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내보내고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성희를 밖으로 내보내면 고성희가 가진 정보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요. 박진석이 진짜로 원하는 건 고성희의 고개 숙임이 아니라 고성희의 입이었습니다.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돈과 권한을 한꺼번에 끄는 거였고요. 여기서 고성희의 내면이 한 번 더 갈라졌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을 증오하면서도 박진석과 한 배를 탄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고성희는 내가 끝나도 박진석은 산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는데요.
동시에 내가 나가면 박영나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공포도 있었습니까? 박영나는 늘 차분하고 조용한 아이였지만 엄마가 흔들리면 그 흔들림을 혼자 감당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날 밤 박영란은 엄마 고성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자로 직무해제 맞죠? 고성희는 대답을 망설였는데요. 딸에게 너희 아빠가 나를 쳤어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이 엄마로서 지켜온 마지막 체면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까? 박영란은 차분하게 한 문장을 더 얹었습니다. 엄마, 지금 엄마한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예요. 그 말이 고성희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딸이 엄마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엄마에게 현실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박영나 곁에는 늘 이지환이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였고 몸은 강하지만 마음은 무기력해진 사람이라서요. 박영나는 이지환의 침묵을 이상하게 신뢰했는데요. 그날도 박영나는 이지환에게 물었습니다. 이지환 씨, 엄마가 정말 도장을 찍었을까요? 이지환은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지환은 예전에 고성희가 어떤 서류에 급하게 사인을 하던 장면을 어렴풋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꺼내는 순간 박영나가 엄마를 의심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이지환은 결국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서류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같은 시각, 이지혁은 다른 방향의 불안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겉으로는 유능하고 단정한 사람인데요. 비혼주의라고 말하며 감정의 틈을 잘 내주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지혁은 자꾸 숨이 가빠지는 순간이 있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순간도 늘었습니다. 박성재는 그런 이지혁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박성재는 심장 문제로 검사실에서 오늘 밤이라도 멈출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뒤부터 타인의 떨림에 예민해졌거든요. 박성재는 이지혁을 붙잡고 낮게 물었습니다. 형, 한우진 왜 자꾸 내 근처에서 끊겨? 이지혁은 대답을 피하려 했는데요. 그 이름을 네가 왜 알아? 라고 되묻는 순간 박성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의 방식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고 있었고 그 잔인함이 지금 고성희에게만 향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직설로 던졌습니다. 형, 혹시 우진이가 들고 있는 게 근저당 원본이야? 이지혁은 한 박자 늦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반응 하나로 박성재는 확신했는데요. 이지혁은 사람을 살리는 척하면서도 동시에 판을 바꾸는 카드를 쥐려는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은호가 끼어듭니다. 지은호는 밝고 해맑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위기가 오면 혼자 끌어안는 성격이었는데요. 지은호는 정순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문을 듣습니다. 재단에서 사람들 왔다 갔대. 한우진 찾는다고. 정순이는 딸 지은호를 의지하는 사람이라서 더 불안해했고요. 지은호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누군가가 누군가를 잡으려 하고 있다. 그 패턴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떠올리면서도 한편으론 자신이 이지혁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던 과거가 다시 찌르는 느낌이 들었습니까? 오빠는 늘 나를 멀리했지. 근데 지금은 내가 오빠를 붙잡아야 하나?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전화합니다. 오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이지혁은 짧게 말했습니다. 없어. 지은호는 그 한 단어가 거짓말이라는 걸 이상하게도 바로 알아챘습니다. 지은호는 웃으며 말했는데요. 없으면 좋겠는데 오빠는 늘 없다고 말할 때 제일 위험했어요. 이지혁은 대답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침묵이 지은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한편 이상철과 김다정의 집에서는 다른 의미의 긴장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정직하고 고지식한 사람이라서 돈으로 사람을 누르는 방식을 싫어했는데요. 최근 이 집안에 자꾸 재벌 집안의 싸움이 파도처럼 밀려오자 이상철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김다정은 그 곁에서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까지 휘말리면 안 돼. 그런데 조옥래와 김장수도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은 두 어른은 겉으로는 덤덤했지만 가족이 흔들릴 때마다 서로 눈치를 보곤 했는데요. 조옥래는 이상철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집안이 시끄러우면 사람 마음이 먼저 병난다. 그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이수빈은 또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밝고 애교 많지만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이수빈은 고성이가 흔들린다는 소식에 표정이 빠르게 정리됐는데요. 이수빈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끊기면 사람이 바뀌지. 그 말이 차갑게 들리지만 이수빈에게는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수빈은 이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지금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야. 누가 먼저 칼을 쥐느냐가 문제야. 이수빈의 말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조언인지,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계산인지 애매했는데요. 그 애매함이 다음 화해 긴장을 더 키웠습니다. 치강호는 정순이의 식당에서 그 이야기를 엿듣고 비뚤어진 질투를 느꼈습니다. 누나 지은 오만 늘 큰일에 휘말리고 자신은 늘 주변인처럼 남는다는 열등감이었는데요. 치강호는 빈정거리듯 말했습니다. 누나는 또 어디 구하러 가냐? 누나 인생은 왜 맨날 남 도와주다 끝나? 지은호는 순간 욱했지만 바로 감정을 삼켰습니다. 강호야, 지금은 장난칠 때 아니야. 치강호는 더 비뚤어졌습니다. 장난 아닌 거 알아. 그래서 더 열받아. 난 아무것도 아닌데 누나는 또 중심이잖아. 이 대화는 사소해 보이지만 다음 전개에서 지강호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불씨가 됩니다. 누군가가 지강호에게 돈을 쥐어주면 지강호는 그 돈으로 존재감을 사고 싶어질 수 있으니까요. 다시 고성이로 돌아오면 고성이는 박진석 앞에서 마지막 자존심을 세웁니다. 내가 나가면 당신도 위험해진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혼을 안 하는 거잖아. 박진석은 고성이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아? 고성이는 그 순간 자신의 싸움이 이혼이 아니라 공범 관계를 끊는 싸움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공범 관계를 끊으려면 누가 먼저 증거를 잡느냐가 핵심이었는데요. 고성희에게 남은 선택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근저당 33억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서류가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지부터 파고드는 것. 고성희는 회장실을 나와 복도에서 박성재와 마주칩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의 아들이지만 아버지 방식에 질린 사람처럼 눈빛이 거칠었습니다.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는데요. 어머니 채권자 이름은 확인해 보셨어요? 고성희는 박성재를 믿고 싶으면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의 피를 가진 사람이고 그 피는 때때로 선택보다 본능으로 돌아가니까요. 하지만 고성희는 알았습니다. 지금은 누구든 이용해야 한다는 걸요. 고성희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성재야, 나한테 호의를 주는 이유가 뭐니? 박성재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까지 갈지 무서워서요. 그 말에 고성희는 처음으로 박성재의 진심을 조금 믿었습니다. 무섭다는 말은 계산으로 잘 안 나오는 단어니까요. 그날 밤 고성희는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효 소송은 잠깐 미루고요. 근저당 서류 채권자 실명부터 찾아주세요. 변호사는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 이름을 보면 사모님이 더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고성희는 숨을 삼키고 대답했는데요. 놀랄 여유 없어요.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지혁의 휴대폰에도 메시지가 하나 들어옵니다. 발신자는 익명처럼 보였지만 문장 하나가 너무 노골적이었습니까? 한우진, 회수 지시 내려왔습니다. 회수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붙는 순간 이지혁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지혁은 사람을 살리는 선택과 판을 지키는 선택 사이에서 늘 흔들렸는데요. 이번에는 둘 다 놓치게 생겼습니다. 이지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고성의 싸움이 아니야. 그 말이 의미하는 건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청자가 느끼게 되는 건 하나였는데요. 고성이가 붙잡으려는 진실은 33억이 아니라 그 33억 뒤에서 사람을 회수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진짜 권력의 얼굴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이지환 씨, 엄마가 무너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긴 싫어요. 하지만 엄마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나도 같이 무너질까봐 무서워요. 박영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있는 공포는 아주 선명했습니까? 이지환은 그 공포를 보고도 쉽게 위로하지 못합니다. 위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이지환은 결국 결심하듯 말했는데요. 아가씨, 제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그 서류를 들고 왔는지. 그 한 문장으로 다음 화해문이 열립니다. 고성희는 도장 찍은 사람으로 몰렸고, 박진석은 이혼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남았고, 박성재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아들이 됐고, 이지혁은 회수라는 단어 앞에서 숨을 삼켰고, 박영란은 엄마를 구할지, 엄마를 의심할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고성희가 정말로 한우진을 잡아야 하는 이유는 돈이었을까요? 아니면 박진석이 이혼을 거부할 만큼 숨기고 싶은 한 장의 진실이었을까요?